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네온사인이 아스팔트 위에 번들거리는 물웅덩이 속에서 어지럽게 녹아내렸고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혀 둔탁한 울림으로 변했다. 강서윤은 낡은 편의점 유니폼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친 채 종종 걸음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24시간 중 16시간을 쪼개어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에게 쉴 틈이란 사치였다. 고된 하루의 마지막 근무가 끝났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설렘 대신 내일 내야 할 월세 걱정으로 무거웠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축축하고 차가웠다. 어깨를 파고드는 한기와 발끝에서부터 스며드는 눅눅함에 서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고아원에서 자라 18배 세상으로 나온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댄 적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왔다. 팍팍한 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눈빛 속의 단단함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뿐이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자 서윤은 얼마 전 큰맘 먹고 산 튼튼한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 우산은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작은 사치이자 이 거센 비를 막아줄 유일한 방패였다. 그때였다. 굵은 빗소리와 자동차 소음 사이로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했다. 이런 궂은 날씨에 그것도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하지만 서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분명 길 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닌 겁에 질린 아이의 서러운 흐느낌이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고단한 삶만으로도 벅찬 세상에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강서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낡은 상점들의 셔터가 내려진 골목은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아 음침했다. 서윤은 스마트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곧 한 상점의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값비싸 보이는 단정한 옷은 흙탕물과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작은 어깨는 공포와 추위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6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나타난 인기척에 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동그랗고 큰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윤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꼬마야, 괜찮니? 왜 혼자 여기 있어?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그녀는 자신의 커다란 우산을 아이 쪽으로 기울여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심도 없었다. 오직 한 아이를 향한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우라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집무실의 주인 한태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통유리창 너머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타는 듯한 불안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1시간 전 그의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약점인 아들 한민준이 사라졌다. 백화점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아직도 못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집무실 중앙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건장한 경호팀장과 비서실장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백화점 CCTV를 모두 확인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만.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한태호의 주먹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변명은 집어치워.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되면 너희들은 이 도시에서 숨 쉴 생각도 하지 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그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에게 한민주는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의 의미였다.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오직 일에만 미쳐 살던 그를 다시 인간답게 살게 한 유일한 존재였다. 민주는 그의 무채색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라졌다. 그것도 자신의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나 지키고 있는 곳에서.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자리를 노리는 적들의 비열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명령을 내렸다. 가용 인력 전부 투입해 서울 전체를 이잡듯 뒤져서라도 찾아내. 다시 비 내리는 골목. 서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보며 난감해졌다. 아이는 너무 놀란 탓인지 이름도 사는 곳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단 비를 피하고 몸을 녹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가, 일단 여기서 나가자. 누나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응? 서윤은 아이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서윤은 아이를 데리고 골목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 아래 아이의 모습이 더 자세히 눈에 들어왔다. 비록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이었다. 뽀얀 피부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이목구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사주었다. 이거 마시고 이것도 먹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야. 아이는 훌쩍이면서도 서윤이 건네주는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윤은 젖은 옷을 닦아주기 위해 휴지를 뽑아 아이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섬세했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제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서윤의 차분한 질문에 아이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민준, 이해요. 민준이구나. 이름 예쁘다. 그럼 아빠 전화번호 기억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숫자들을 하나씩 내뱉었다. 서윤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에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딱딱하고 긴장감 넘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경계심에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혹시 한민준 어린이 보호자 되시나요? 아이를 길에서 발견해서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긴박감이 느껴졌다. 어디십니까? 아이는 무사합니까? 지금 당장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우라그룹 집무실 한태호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태호는 단숨에 비서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무사해야만 했다. 여보세요? 나 민준이 아빠 되는 사람이요. 아이, 무사한 거 맞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애끓는 부정의 후칭이 가득 배어 있었다. 네, 아이는 괜찮아요. 지금 저랑 같이 편의점에 있어요.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서윤은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에서 아이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편의점의 위치를 설명했다. 주변의 큰 건물과 도로명을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한 손은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알겠소. 10분 안에 도착할 거요. 절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아이 곁에 있어 주시오.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소. 한태호는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아이가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됐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태호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들었지? 당장 출발해. 내가 직접 가겠다. 비서실장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를 발견한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가 무사하면 된다고 말하던 그 차분한 목소리. 이 험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단 말인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뇌리에 희미한 인상을 남겼다. 편의점에서 10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준이는 서윤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알던 누나처럼 그녀를 따랐다. 서윤은 민준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었다. 힘들었던 이야기 대신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별을 보았던 이야기, 처음으로 칭찬 스티커를 전부 모아 선물을 받았던 이야기 같은 소소하고 따뜻한 기억들이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마침내 편의점 앞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편의점을 둘러쌌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곧이어 한 남자가 성큼성큼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압도적인 존재감과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와 꼭 닮은 얼굴. 아이의 아버지임이 분명했다. 민준아. 남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민준이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부자의 극적인 상봉을 지켜보던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한태호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의 청과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요하고 투명한 눈빛.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전화를 건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들을 경호팀장에게 잠시 맡기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녀는 이 화려하고 낯선 세계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때 한태호의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성의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좌번호라도. 서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태호와 그의 직원들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속으로 희미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쉽게 잊히지 않는 잔상을 남겼다. 이름도 나이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한태호는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체 모를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저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인생에서 대가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의는 그에게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으슬으슬 추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겁에 질려 울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아빠를 만나 안도하던 그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일이면 다시 팍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었다. 고단한 하루였다. 깊은 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 그녀가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하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다음날 새벽, 잿빛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강서윤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는 여전히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며 그녀는 이불을 단단히 여몄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겁에 질려 울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폭풍처럼 나타나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 그들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은 애초에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도 같았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꿈같은 기억을 떨쳐냈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당장 다음 아르바이트에 늦지 않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세 번째 아르바이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6성급 호텔 아우라의 객실 청소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텔은 어젯밤 그녀가 만났던 아이의 아버지, 한태호가 소유한 아우라 그룹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물론 서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호텔 아우라는 그저 시급이 조금 더 높은 일터일 뿐이었다. 낡은 옥탑방을 나와 버스에 몸을 싣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생활비 걱정뿐이었다. 어젯밤의 일은 이미 그녀의 고단한 일상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호텔 아우라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괴리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다른 직원들처럼 화려한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하에 위치한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탈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순간 강서윤이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오직 호텔의 부속품인 청소부만 남게 되었다. 그 시각 한태호는 집무실에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아들 곁을 지키다 막포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내민 파일에는 강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팍팍한 인생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보육원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수십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삶. 가족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 파일을 넘기던 한태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그는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모든 선의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찾았나? 그의 나직한 질문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강서윤 씨는 현재 저희 호텔 아우라에서 객실 관리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한태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담백했다. 그 어떤 계산이나 욕심도 담겨있지 않은 순수한 눈빛이었다. 민준이는 도련님께서는 아침부터 누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떼를 쓰고 계십니다. 한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원래 오늘 오전에 호텔 아우라의 경영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준비해. 호텔로 간다. 민준이도 데려가.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태호는 직접 그녀를 만나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젯밤의 일이 순수한 선의였는지 아니면 잘 짜인 연극이었는지를. 그의 차가운 이성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자가 맞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윤은 25층 스위트룸 구역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육중한 청소 카트를 밀며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구석에서 잠시 쉬며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저 애는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몰라. 쉬는 시간에도 혼자 묵묵히 일만 하고 말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잖아. 왠지 음침해. 서윤은 그런 말들에 익숙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복도 끝에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대리석 바닥을 닦는 동안 그녀는 잠시 어지러운 상념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소란과 함께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총지배인을 필두로 임원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누군가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어젯밤 보았던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 한태호가 서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한태호의 옆에 붙어 있던 민준이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누나. 아이의 맑고 높은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서윤에게로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누나, 여기서 뭐해요? 저랑 같이 놀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윤은 물론 호텔 임원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특히 총지배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감히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 허름한 청소부에게 누나라며 매달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한태호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서윤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애정이 가득했다.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겨서도 불안에 떨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한태호는 총지배인에게 손짓으로 모두 물러가게 했다. 임원들이 당황하며 사라지자 텅 빈 복도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한태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위압적이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만나게 됐군. 강서윤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윤은 더욱 놀랐다. 한태호는 서윤의 회색 유니폼과 그녀 앞의 청소 카트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근처에 비어있는 VIP 라운지로 그녀를 안내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들로 장식된 라운지는 서윤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한태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어젯밤 일에 대한 보답이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니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오. 봉투 안에는 언뜻 보기에도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서윤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옥탑방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순간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단 한 번만 눈을 감고 저것을 받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흔들림 없이 맑았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돈을 바라고 민준이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돈을 받으면 제 행동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태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인생에서 돈을 거절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행동은 그가 이해하는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어. 이걸로 당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 인생은 제 힘으로 바꿀 겁니다. 돈으로 산 인생은 진짜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한태호는 깨달았다. 눈앞의 이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빠, 누나 우리 집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누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태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아들을 잃을 뻔한 어젯밤의 공포를 떠올렸다. 그리고 서윤의 옆에서 안정을 찾고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지만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만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가 단 하룻밤 만에 그것을 해냈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한태호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강서윤 씨,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소.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청소일 말고 내 집으로 들어와 민준이의 개인 보호자 겸 보모가 되어주시오.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겠소. 숙식도 물론 제공하고. 무엇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서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청소부에서 재벌가 아들의 개인 보모라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희망에 찬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이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낯설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그녀에게 한태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아우라그룹 회장 한태호라는 글자와 함께 그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오. 한태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는 떠나는 순간까지 서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운지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손에 들린 차가운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우연한 선행이 그녀를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 위에 세워놓았다.
한쪽은 익숙하지만 고단한 현실.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며칠 밤낮으로 강서윤은 손에 쥔 명함만 내려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태호의 제안은 그녀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한쪽에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질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다른 한쪽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과연 그 차갑고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모든 고민의 끝에는 언제나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제발 함께 가달라고 애원하던 그 순수한 눈망울. 결국 그녀를 움직인 것은 돈이나 안정된 삶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누군가에게 온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묘한 충족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결심을 들은 순간 아주 희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저택으로 들어올 날짜가 정해졌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약속된 날, 서윤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주소에 적힌 저택 앞에 섰다. 서울 도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곽. 높게 솟은 철제 대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가 인터폰을 누르자 매끄러운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안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그 너머로 고전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대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 집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박 여사였다. 칼날처럼 다려진 회색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환영도 경계도 아닌 오직 업무적인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 씨 되시죠?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댁의 집사 박 여사입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저택의 구조와 수많은 규칙들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정해진 시간 외에는 주방 출입을 삼갈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궁금해하지 말 것.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윤에게 배정된 방은 별채에 위치한 아담한 공간이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좋은 방이었지만 본체와 떨어진 그 위치는 그녀가 이 집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이 짐을 풀고 있을 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누나. 아이는 서윤의 품에 와락 안겼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정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제 안 갈 거죠?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서윤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유일한 온기는 바로 이 아이였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한태호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아들의 저렇게 환한 웃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이전보다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강서윤 씨의 임무는 오직 민준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 두 가지뿐이오.
그 외의 것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명확히 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향한 희미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서윤의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 후 저택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한태호의 사촌인 최진혁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띤 채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의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는 한태호와 업무 이야기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저택을 찾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형님, 도련님은 잘 지내십니까? 그날 이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태호 앞에서 지극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동생의 모습을 연기했다. 최진혁은 정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는 서윤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민준이의 새로운 선생님이신가 보군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윤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어쩌다 이런 귀한 인연으로 이 댁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는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가볍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배경과 의도를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윤은 길거리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본능적인 감각으로 눈앞의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우연한 기회로 회장님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빈틈없는 대답에 최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가벼운 미소와 함께 돌아섰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저 계집애. 한태호의 약점인 한민준에게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 여자가 한태호를 무너뜨릴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혹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장기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최진혁은 한태호의 집무실로 돌아와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형님, 새로운 저 아가씨 말입니다. 물론 형님의 사람 보는 눈을 믿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곳에 들어왔다고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태호와 민준을 걱정하는 충신처럼 말했다. 혹시라도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고 도련님 곁에 두기에는 신원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태호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 아들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자네는 회사 일에나 신경 써. 태호의 단호한 태도에 최진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후였다. 서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저택의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저절로 작동했다. 그녀는 최진혁 부회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정원사 중 한 명의 얼굴이 유독 굳어지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민준이가 실종되었던 날, 아이가 놀던 백화점 구역의 CCTV가 공교롭게도 점검 중이었다는 사실을 경호원들의 대화에서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소하고 연관성 없는 파편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민준이와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백화점에서 길을 잃었던 날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자신에게 사탕을 주었던 친절한 아저씨가 등장했다. 이 아저씨가 민준이한테 이 사탕 줬어요. 이거 먹고 엄마 찾으러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민준이가 가리킨 것은 알록달록한 포장지의 외국산 수입 캔디였다.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그 그림을 넘겼다. 며칠 후 그녀는 최진혁 부회장이 무심코 저택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차키에 매달린 키링을 보게 되었다. 그 키링에는 민준이의 그림에 있던 것과 똑같은 포장지에 캔디 모형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연관성 없던 파편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듯한 섬광이 스쳤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잠꼬대로 누나를 부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이 차가운 저택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그녀의 등 뒤로 한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출입문 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평온한 얼굴과 그 곁을 지키는 서윤의 따뜻한 모습. 그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기 시작한 강서윤이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서윤이 한태호의 저택에 들어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차갑고 정적만 흐르던 공간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서윤이 있었다. 한태호는 일에만 몰두하던 과거와 달리 가능한 한 일찍 귀가하여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서윤과 민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삭막한 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회장 최진혁이었다. 그는 한태호의 신뢰가 서윤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자신의 오랜 계획에 저 근본 없는 계집애가 방해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한태호가 감성적으로 변하고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윤을 저 집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한태호의 판단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마침 아우라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M&A 건이 그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주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M&A 협상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 것이다. 경쟁사는 아우라 그룹이 제시하려던 최종 가격과 협상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 발 앞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한태호는 경노했다. 그는 즉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지시했다. 내부의 쥐새끼를 반드시 색출해. 그게 누구든 어떤 직위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얼음 같은 목소리에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최진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한태호에게 접근했다. 형님, 아무래도 이번 정보 유출은 회사 내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님의 개인적인 주변 인물, 예를 들면 저택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의심의 화살을 서윤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하던 한태호였지만 회사 내부에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계획은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서윤을 감시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던 정원사 김 씨를 이용했다.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는 김 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킨 것이다. 최진혁은 김 씨를 통해
M&A 관련 기밀 문서가 담긴 초소형 USB를 서윤의 방, 그녀의 낡은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두게 했다. 동시에 대포 통장을 이용해 서윤의 이름으로 개설된 휴면 계좌에 거액의 돈을 입금시켜 마치 그녀가 정보를 판 대가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모든 증거는 강서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결국 한태호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서윤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USB와 입금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모든 증거가 한태호의 책상 위에 올려졌을 때 그는 짧은 침묵에 빠졌다. 최진혁은 옆에서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이럴 수가.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입니다, 형님.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다니. 모든 상황이 서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한태호의 서재로 불려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에 들어섰다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물들과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최진혁이 위선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강서윤 씨,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정말 실망스럽군요. 서윤은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건 제 물건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한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정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장 그녀를 경찰에 넘기고 해고하는 것이 그룹의 총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다. 돈을 거절하던 그녀의 단호한 눈빛, 민준이를 보살피던 따뜻한 손길, 그녀가 집에 온 후로 행복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서윤은 패닉에 빠질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았다.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는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릅니다. 이런 기밀 문서를 어떻게 빼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녀의 항변은 타당했지만 물증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누가 그런 말을 믿겠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최진혁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에 떨던 정원사 김씨. 민준이가 실종되던 날 고장났었다는 CCTV. 그리고 최진혁의 차키에 달려있던 민준이가 그림으로 그렸던 바로 그 사탕.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 이건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진혁이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한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에게 단 하루, 아니 반나절의 시간이라도 주십시오.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최진혁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반대했지만 한태호는 깊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좋소.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도 더는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소. 그것은 마지막 자비이자 그녀를 향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서윤은 감금되다시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모든 퍼즐의 시작은 정원사 김씨였다.
그가 이 함정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감시하는 보안 요원의 눈을 피해 몰래 정원사 김 씨의 숙소로 향했다. 김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다. 서윤은 그 틈을 막아서며 절박하게 말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게 최진혁 부회장님이 시킨 일이란 거 알아요. 김 씨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눈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공격적인 태도 대신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저씨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저도 가족은 없지만 민준이가 이제 제 가족 같아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게 정말 아저씨의 가족을 위한 길인가요? 서윤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민준이가 실종됐던 날 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유인하라고 시킨 것도 부회장님이죠. 그 말에 김 씨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혁이 자신의 병든 아내의 병원비를 빌미로 협박했으며 그의 지시대로 서윤의 방에 USB를 숨기고 민준이를 잠시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고 흐느끼며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서윤의 가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약속대로 한태호의 서재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원사 김 씨가 서 있었다. 김 씨는 한태호와 최진혁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진혁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이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한태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분노는 서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기만한 사촌동생 최진혁을 향한 것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태호의 서재,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정원사 김 씨의 고백이 끝나자 최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부정했다. 거짓말,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군. 형님, 저런 미천한 놈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이건 전부 저 계집애가 꾸민 연극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한태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서재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최진혁을 해고하거나 당장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처벌이었다. 한태호는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혁아. 오늘 이 순간부터 네가 쉬는 숨 한 번까지도 내 허락 아래에 있다는 걸 명심해.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태호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에서 최진혁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그는 최진혁이 회사에 심어놓은 뿌리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편을 모두 등 돌리게 만든 후에야 마지막 숨통을 끊을 작정이었다. 배신에 대한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어야만 했다. 최진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끌려나가고 겁에 질린 정원사가 퇴직금과 함께 영원한 침묵을 약속받고 사라진 후 서재에는 한태호와 서윤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태호였다. 그는 깊게 팬 주름이 잡힌 미간을 짚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강서윤 씨. 내가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소.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가 건넨 첫 사과였다. 그리고 고맙소. 당신의 누명을 벗어준 것뿐만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진실을 보게 해주었소. 그는 서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최진혁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룹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키워온 암적인 존재였다. 이 사회에도 그의 사람들이 있었고 주주들 중에도 그에게 매수된 자들이 있었다. 성급하게 그를 쳐냈다가는 M&A는 물론이고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괴사주나 누명 혐의가 아닌 회사를 좀먹어온 그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서윤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강서윤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민준이의 보모로서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말이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소. 저들은 당신을 그저 평범한 보모로만 보겠지. 아무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거요. 그들의 눈에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요. 그의 제안은 위험한 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동참 요구였다. 서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거대하고 위험한 암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민준이의 얼굴과 거대한 배신감 속에서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한태호의 외로운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미 자신은 이 집의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민준이와 그리고 어쩌면 이 남자까지도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된 이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형성되었다. 낮에는 완벽한 고용주와 보모의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한태호의 서재에 마주 앉아 은밀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한태호는 최진혁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프로젝트 파일들과 그의 측근들 명단을 그녀에게 공유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해킹이나 잠입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평범함이었다. 서윤은 민준이를 데리고 아우라 그룹 본사를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사무실 근처에서 민준이와 놀아주는 척하며 그의 비서실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귀담아 들었다. 저택에서는 다른 사용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수집했다. 운전기사들이 나누는 최진혁의 잦은 심야 외출과 비밀스러운 행선지에 대한 불평, 박 여사가 최진혁의 방문 이후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서류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 최진혁의 주니어 비서가 특정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들을 밤새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투덜대는 소리. 그것들은 모두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정보의 조각들이었다. 밤이 되면 서윤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한태호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서재의 거대한 지도와 서류들 위에 그 조각들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그는 기업 총수의 시각으로 거시적인 판을 읽었고 그녀는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그 판의 허점과 균열을 찾아냈다. 최진혁은 매주 금요일 밤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아니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사무실로 갑니다. 기사들 말로는 그곳에서 사업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요. 박 여사가 전달한 봉투, 아마 최진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일 겁니다. 제가 주방 보조에게서 들었는데 박 여사의 아들이 최근 갑자기 유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전략을 논의하는 틈틈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홀로 아들을 키우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란 시절에 쓸쓸했던 기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력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가 짊어진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진한 커피 향이 감도는 서재 안에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최진혁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였다. 갑자기 서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예상치 못하게 최진혁이 저택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당황한 한태호는 순간적으로 서윤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책상 아래 깊숙한 공간으로 그녀를 숨겼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윤은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숨을 죽였다. 최진혁은 태호와 몇 마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눈 후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은 두 사람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천과 숨결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최진혁이 떠난 후 서윤이 책상 밑에서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최진혁 부회장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 그중 하나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부지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아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일 겁니다. 그게 그의 주된 비자금 창고일 거예요. 서윤의 말에 한태호의 눈이 번뜩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비밀 사무실,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부동산 개발. 그들은 마침내 최진혁의 가장 굵은 돈줄,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위태롭게 시작되었던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태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이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열쇠였다. 최진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후 한태호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구성된 비공식 TF팀을 소집했다. 신도시 개발 부지 관련 서류와 최진혁의 페이퍼 컴퍼니, 엘리시안 개발에 대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태호의 사설 정보팀은 서윤의 가설이 정확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엘리시안 개발은 부패한 정치인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고, 그 거래 자금은 아우라 그룹의 해외 지사에서 빼돌린 비자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모든 정황은 명확했지만 문제는 최진혁을 직접적으로 엮을 수 있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최진혁의 비밀 장부는 아우라 그룹 서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강남의 그 비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한태호의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영장 없이는 그곳을 덮칠 명분이 없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겁니다. 모두의 얼굴에 고뇌의 빛이 스쳤다. 최진혁은 꼬리를 잡히지 않는 교활한 뱀과도 같았다. 그를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덫을 놓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재벌 총수와 엘리트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질적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최진혁 부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비자금 창고가 발각되는 것일 테죠.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이 돈다면 어떨까요? 그는 분명 증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한태호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요. 그는 서윤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최진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매수한 주주들을 이용해 M&A에 필요한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시켜 한태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힐 계획이었다. 주주총회 직전에 금융감독원 세무조사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최진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가 증거를 옮기는 순간을 덮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종 작전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정보를 흘리느냐였다. 한태호나 그의 공식 라인을 통해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 있었고 최진혁 또한 의심할 것이 뻔했다. 정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신빙성 있는 내부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가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최적임자는 바로 강서윤이었다. 한태호는 자신의 법무팀에서 가장 신이 많은 변호사 2명을 불렀다. 그리고 서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강서윤 씨, 민준이를 데리고 본사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주시오. 그곳에서 우연히 변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처럼 행동하면 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작전 당일 서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본사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얼마 후 약속대로 한태호의 변호사 2명이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은 마치 주변을 의식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똑똑히 들릴 만큼 계산된 톤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들었어? 금융감독원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칼을 빼들었다는군. 우리 그룹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도 몇 개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야. 주주총회 직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서윤은 민준이에게 주스를 먹여주며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 앉아있던 최진혁의 신복, 기획팀 소속의 한 부장이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소문은 회사 내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진혁의 귀에 들어갔다. 보고를 받은 최진혁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의 세무조사라니. 만약 비밀 사무실이 발각된다면 그의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수년간 공들여 쌓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상상을 했다. 주주총회에서 한태호의 목을 치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비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렸다. 한태호와 서윤은 서재에서 감시카메라 화면만 묵묵히 지켜보았다. 최진혁은 과연 미끼를 물 것인가?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초조한 침묵 속에서 한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서윤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나는 민준이와 그룹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소. 그의 약한 모습에 서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마침내 감시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진혁이 수행원 없이 혼자 비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다는 보고였다. 그는 잠시 후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올 것이 온 것이다. 한태호의 보안팀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최진혁의 차가 한적한 이면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대형 트럭이 그의 차 뒤를 가볍게 들이받았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다. 분노한 최진혁이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트럭 운전사는 어수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사이 오토바이를 탄 또 다른 요원이 쏜살같이 나타나 최진혁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진짜 서류 가방을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양의 가짜 가방과 바꿔치기 했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이루어졌다. 최진혁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씩씩거리다가 가짜 가방을 싣고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새벽녘 한태호의 서재에 보안팀장이 들어와 검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태호와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 부패한 정치인과의 거래를 증명하는 이면 계약서, 그리고 주주들을 매수한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한태호는 서류를 든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승리의 예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를 향한 깊은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장낼 시간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장전 완료되었다. 아우라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본사 그랜드홀에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단, 임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단상 중앙에 선 한태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냉정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반면 맨 앞줄에 앉은 최진혁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우호 지분으로 M&A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태호를 실각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강서윤은 주총회장 안에 없었다. 그녀는 한태호의 보안팀장이 있는 후방의 통제실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이 거대한 전투의 숨겨진 지휘 본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가, 그것이 오늘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집중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주주총회는 예상대로 편리하게 시작되었다. 영업보고와 재무제표 승인 같은 형식적인 절차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다. 사회자가 M&A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 안건을 상정했다. 바로 그 순간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다. 한태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M&A의 사업적 리스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성적인 충신으로 포장하며 교묘하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 그의 편에 선 주주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태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의장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찰나였다. 이대로라면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 바로 그때 한태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의장님, 표결에 앞서 모든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긴급한 내부 경영 현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통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은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였다. 순간 주총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재무제표 그래프에서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진혁이 한 주주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며 M&A 반대표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음성 파일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그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부패한 정치인에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거래 내역과 은행 기록들이었다. 뒤이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손에 넣었던 비밀 장부의 내용, 즉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최진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단상 위에 서 있던 한태호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조작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설명해 보시지. 화면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민준이가 실종되던 날의 백화점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정원사 김씨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그리고 그 뒤 기둥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최진혁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 눈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정원사 김씨의 영상이었다. 그는 최진혁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한태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자작극을 벌이도록 지시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주총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최진혁의 편에 섰던 주주들은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입문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바로 그때 주총 회장 뒷문이 열리며 한태호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아니었다. 한태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최진혁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내 회사를 탐낸 게 아니야.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 죄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최진혁은 모든 주주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부패 정치인과 그의 조력자들 역시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아우라 그룹 게이트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주총회는 중단되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다. 한태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견고해졌다. 그의 앞길을 막을 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주총회장 뒤편의 조용한 통제실. 서윤은 최진혁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고 한태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싸움을 끝낸 자의 피로감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낸 자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에게 걸어왔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끌어안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의 함성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이 있는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혁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허물어졌다. 그가 체포된 후 아우라 그룹 게이트의 전모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부패한 정치인과 그에게 협력했던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한태호의 신속하고 단호한 위기관리 능력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최진혁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포하며 주주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한태호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최진혁의 그림자가 사라진 집안은 눈에 띄게 밝고 따뜻해졌다. 박 여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이제 서윤을 단순한 보모가 아닌 이 집의 숨은 은인으로 대하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서윤은 더 이상 별채에 머물지 않았다. 한태호의 강력한 권유로 그녀는 민준이의 방 바로 옆에 있는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윤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던 과거의 강서윤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한태호는 그녀가 단지 민준이의 보모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녀가 과거에 포기해야만 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총명하고 강한 사람이요. 당신만의 날개를 펼쳐 더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소.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윤은 잊고 있던 자신의 미래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한태호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 중독자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민준이의 유치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정원에서 야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탔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정한 기업 총수의 모습 대신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은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과감히 위임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동지에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정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는 못했다. 서로가 가진 배경의 차이와 현실의 벽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묘한 침묵을 깬 것은 한태호였다. 그는 서윤과 처음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던 그 서재로 그녀를 불렀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다. 한태호는 평소답지 않게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서윤 씨,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날 밤을 기억하오? 그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날 당신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도 구했소.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나의 얼어붙은 세상을 당신이 녹여주었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파트너나 민준이의 보호자로만 생각할 수 없소.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오. 당신과 민준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진짜 가족 말입니다. 그것은 재벌 총수의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신의 가장 약하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절실한 고백이었다. 서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합친 것보다 더 분명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한태호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입술은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웠던 서재 안에서 마침내 하나로 포개졌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한 대학 캠퍼스. 풋풋한 학생들 사이로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강서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어엿한 대학생이었다. 강의실을 나온 그녀의 눈에 교정의 커다란 나무 아래서 그녀를 기다리는 두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엄마 민준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띤 한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캠퍼스를 거닐었다. 민준이가 제잘거리는 소리, 두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부드러운 가을 햇살. 모든 것이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가난한 그녀가 길에서 도와준 아이. 그 작은 선행으로 시작된 인연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넘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 눈부신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